죽음을 배워서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죽음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사람을 대하라. 내 책에서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배운 거는 이해, 연민, 사랑처럼 따뜻한 단어만은 아니라고. 그거는 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호스피스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그렇죠. 다 용서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네.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안 좋은 게 더 많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죠? 똑같아요. 뭐 와서 뭐 돈과 관련된 것들일까요? 돈도 있을 수 있고 또 막판에 이제 갈등이 있으면 더 확대되거든요. 삿대질하고 싸울 수도 있고, 돌아가신 분이랑요? 환자들 앞에서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고.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요즘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있잖아요. 그 나르들이 환자 보호자 중에 꼭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환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입원을 하셨는데 단시를 쓰거든요. 그러면 한 4분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환자들이 첫날 입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네. 첫날 이제 잘 주무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환자가 막 그 서서 그게 선망인데 헷갈리시는 거죠. 집인지 병원인지 허연 벽이 있고 이상한 간호사들이 있고 막 이러면은 의사가 흰 가운 입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막 소변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들이 그거를 조금 다독거려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면제를 살짝 쓰기도 하고 선망약을 쓰기도 하거든요. 정신과 약이기 때문에 환자가 좀 깔아져요. 근데 그 약을 쓰면 이제 보호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많이 깔아지니까,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다른 사람 환자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어떤 할머니가요, 병원에서 잠자라고 왔냐고, 치료하러 왔지. 그러면서 오줌 누는 그냥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절할 노리지. 근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저는 그 병동에서 처음 느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호스피스 책에 쓸 수는 없었어요. 사람은 좋은 거를 알려드려야지 좋은 거를 배우는 습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을 못했어요. 지금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럼 그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로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네. 장례식을 치르면 이제 뭐 친척도 오고 친구도 오고 뭐 동생도 뭐 지인도 뭐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도 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죽었을 때 장례식에는 그런 분들이 딱 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거나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그런 분들이 거의 오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 오기 쉽진 않으니까. 그게 무조건 오라고 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이 좋은 거예요.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딱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호스피스 병동은 잔치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서 부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실에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그 전에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당신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지 말고 오늘 하라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에 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러. 당장. 네, 작가님하고 저는 그런 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 결국 가족일까요? 가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PPT 화면을 이제 그 호스피스 강의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마지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보낼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요, 내 시간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네.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 그건 일관성이 없어. 가족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엄마는 조금 이기적인, 지금 말하면 경계성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저희 엄마는 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저희 엄마는 딸보다는 아들을 더 좋아했고, 근데 대부분은 보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을 좋아하지, 뭐 딸인지 아들인지 부모인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예, 그냥- 그래서 죽음은 삶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네.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들, 딸로 태어나잖아요. 네. 하지만 죽음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던가에 따라서 네. 죽음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왜 배워야 할까요? 바로 이거죠. 네. 죽음을 배워서 네. 삶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죽음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금 긴 이야기인데 돈 룩업이라는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봤어요. 아, 그쵸.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아주 찌질이 천문학자의 교수로 나오잖아요. 네, 천문학자 교수가 혜성이 갑자기 6개월 뒤에 지구하고 충돌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을 것이다. 사람들 안 믿었죠. 예, 안 믿고 그거를 통해서 막 자기는 이제 그거에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또 뉴스 앵커하고 연애도 하고 저는 그걸 보고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전달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찌질이기 때문에 못 믿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호스피스 의사였기 때문에 저것이 바로 죽음을 알리는 거구나. 흰지와 검은지 이야기 모르시죠? 네네네. 불교에 나오는 그 그림인데요. 네. 인간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뒤에 큰 코끼리가 인간을 따라오는데 인간은 그 코끼리를 피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밧줄을 이렇게 매달려고 있는데 그 밧줄을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인간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꿀벌통에서 꿀벌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돈 룩업이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그 코끼리라는 혜성을 네. 피해서 가지만은 이 사람은 또 뉴스 앵커와 같이 열애를 즐기는 그런 꿀물도 받아먹으면서 그것이 인생인데 그건 좀 슬프죠. 답은 없고 네. 인생이라는 걸 그렇게 슬프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그 호스피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거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도 배운 거죠. 안 그래도 책에서도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이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이제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건데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이고 이 인생의 마지막 상자를 잘 쌓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을 잘 쌓으려면 지금 잘 쌓아야 돼요. 밑에부터 잘 쌓아야지 그렇죠. 그 위에 상자가 잘 쌓아질 거고 제일 마지막에 죽음 상자는 언제 쌓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돈 룩업 이야기한 거예요. 언제 쌓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상자라고 해서 라고 생각하고 쌓는 거예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가장 좋은 상자 쌓기고요.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죽음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 책 마지막에는 이제는 죽음을 배우지 말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삶으로 이제 복귀한다.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은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호스피스 처음 할 때 쓴 책이고요. 보호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홍보하러 김 작가님 저희 아들은 김 작가님 알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만나러 온다 하니까 아들이 곰탕 그만 우려 먹어라 하면서 지금 호스피스 안 하면서 왜 나와서 이야기하냐고 하지만 저는 호스피스 의사생활은 하지 않지만 지금도 통증 조절을 하는 의사고 한 번도 죽음을 떠나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자, 선생님 개인적인 좀 질문 좀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의대에 들어간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선생님 늦은 나이에 의사가 되셨던데 보니까 늦은 수련 과정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어렸을 적 상처를 극복하고자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문장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딸 3명에 아들 1명이었는데요. 별로 달갑지 않은 딸이었어요. 네. 막내였나 봐요? 전 둘째 딸이었는데 둘째 딸. 엄마가 아들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안 좋은 게 아니고 매일 집에서 너무 싸움 많이 도시가스도 폭발하려고 하고 도시가스 폭발하려고 했다고? 불도 났어요. 아버지 네네. 불도 질러가지고 제 6살 때 네. 그거를 불행히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과대학에 이제 공부를 잘하면은 이 불행에서 탈출할 것이라 생각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로 제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네. 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력도 조금 있었는데 서울로 안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고 그때는 이제 하기 싫었는 거죠. 그러면서 늦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13년 전업주부 하다가 다시 39에 네. 이제 수련을 했죠.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막 그 환갑이 돼서 제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요. 너무 부모님한테 제가 집착하지 않았을까. 인생은 장자가 말했대요. 큰 꿈 속에 작은 꿈을 꾸는 거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우울증에도 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냥 살기가 싫었어요. 그럼에도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10년 정도는 한 20살에서 30살까지는 거의 집안 밖을 나오지를 않았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꿈이 그렇게 이제 행복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전체 인생에 이제 제가 대응하려고 제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꿈을 꾸니까 부모님 꿈이 조금 안 좋아도 내 꿈을 또 꾸면 되는 거고 자식의 꿈, 남편의 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를 내 인생을 봐야 된다. 네. 그런 것들을 호스피스 하면서 많이 깨달았고 이거를 이제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에게 제가 한 번씩 말해주기도 해요. 비니 엄마한테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사는 삶은 세상에서 가장 슬픔이에요. 네. 좋은 죽음은 사실은 좋은 삶이 만든다 하지만 그렇지만 슬퍼요. 살아있는 생명이 마무리할 때는 정말 슬프거든요. 네. 그런데 자식을 앞세우고 그 어떤 마음을 그렇다고 다 죽을 순 없잖아요. 네. 자살할 순 없잖아. 어떻게 그렇죠. 살아가냐 하면은 내 자식의 꿈도 조금 일찍 끝났다. 그리고 내 전체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그렇게 그게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하시면서 꿋꿋하게 사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이제 크나큰 거기서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미 다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없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그런 굉장히 힘든 거였던 거고. 그래서 나는 너무 어렸었고 네. 뭔가가 누군가가 돌봐야 됐었는데 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었는 거예요. 그걸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하지 않았을까? 환자. 내가 대신. 네, 내 과거를 돌보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족 얘기해 주셔서 네. 선생님이 이제 부모로부터 어떻게 받은 그 본 모습이든 뭐든 어쨌든 상처가 있으셔서 삶에서 좀 힘든 게 있었던 건데 사실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게 가족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거기서 싸우고 좋은 뭐 화목한 가정도 있겠죠. 가족이라는 게 참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가족 이거 어떻게 이 관계를 가져가야 될까요? 만약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에요. 대체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네. 혹시 아시나 오디세이라는 여기 서울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들이 죽음 책을 읽고요.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여행 교육이라는 것을 네네. 하러 왔어요. 여행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이제 죽음 강의를 하는 제 이제 PPT를 보여주면 네.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니까 마지막에 제가 제 가족 동영상을 네. 보여주니까 한 학생이 자기는 마지막에 그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대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때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 가족 사진은 부모님 정말 나를 낳아주셔서 지금 제가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계시면은 제가 잘해드리겠지만 부모님도 다 병이 생기셔서 가족한테 나한테 상처 아닌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중학생 나이에 그걸 품을 수 있을 수는 없다. 힘들죠. 네.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내가 보여주는 가족 사진은 내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학생도 학생이 만든 가족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결혼을 해서 만든 자식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네. 제가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1000가지가 있겠죠.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통해서 인생이 엮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꼭 결혼해서 자기 가족, 우리가 말하는 혈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족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네. 내가 새로 만드는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면 네. 그렇죠.
네. 혹시 그러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 중에서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인생을 이제 그분보다 조금 덜 열심히 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혹시 죽음을 좀 더 행복하게 맞이하고 안 맞이하고가 다른 경우가 있나요?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노숙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노숙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네. 자기는 너무 이제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인다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분이 한 50 중반쯤 되셨는데 할머니가 성당을 어릴 때 많이 믿으셔서 자기는 이제까지 살면서 성당에 가본 적은 없는데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저희 병동에서 대부님도 만들어드리고 성당에 모셔서 기도도 하게 했는데 나중에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망 진단서 끊으러 온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왔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막 사셔가지고 그 보증 쓰고 뭐 사업도 너무 많이 하고 빚도 너무 많고 그래서 모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 환자만 만족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는 못 믿고요. 돌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그 인생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런 여유까지는 없어서 그 뒤로는요 환자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출생을 해서 결국 언젠간 죽잖아요. 그럼 언젠간 끝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갈 때 내가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니, 왜 갑자기 그런 한 번에 언젠간 난 그런 거 갈 많이 텐데. 봤어. 이러고 제가 내일 죽으면 아니, 그럼 우린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생을 이제 젊은 분 중에서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생분들이 인생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요? 네. 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열심히 저도 안 살아본 적도 있는데 열심히 안 살았을 때보다 열심히 사는 게 훨씬 재밌고 그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이 뭐 3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답변해 주실까요?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저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될까요? 왜 인생을 열심히 그렇게까지 빠듯하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혹시 뭐라 답할까요? 이유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네. 네, 열심히 안 살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사는 게 꼭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은 살 때 그 속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사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교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꼭 나쁘다. 인생의 낙제점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네. 잘 씻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공부도 물론 의사긴 한데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어요. 노트 한번 필기하는 걸 못 봤으니까. 저 그냥 놔둬요. 네. 언젠가는 자기가 뭔가가 의미가 생기고 해야 될 때는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닥달하지 마라. 내 몸을 너무 닥달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비축하라. 그래서 열심히고 안 열심히는 저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감성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세상을 떠나나 좀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작가 TV 채널은 사실 재테크와 관련된 맞아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인생에 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은 이제 30살이 됐는데요. 엄마 그런 거 말하지 말고 돈을 남겨라고. 네? 돈을 남겨라고. 아, 돈을 남기라고? 아, 그렇죠. 돈은 확실하게 남으니까. 그렇죠. 그 돈을 남겨라고. 죽으면서도 돈이 필요해요. 내 장례식 치를 돈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편안하게 죽는 걸 남겨주면 좋아요. 우리 죽음은 저는 1000명 정도를 봤지만 제 딸은 제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배우거든요. 제가 뭐 안락사나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리면은 얘는 죽음 직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습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스님도 정말 많은 죽음을 작가님도 보셨겠지만 내가 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저렇겠구나 그쵸. 이렇게 아무래도. 보거든요. 간접 경험은 죽음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죽으면은 어차피 내 딸도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떠난 다음에 그때 편안하게 언젠가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엄마도 마지막에 뭐 어떤 병이 와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생명의 건전지가 다 할 때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건전지 쬐끔 남은 삶을 찌꺼러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버려봐요.
건전지 다 안 쓰고 그러지 말고 생명의 건전지가 다 남았을 때까지 알뜰하게 싹싹 쓰는 거 그것들을 해주면은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떠난 다음에 언젠가는 내 사랑하는 자식도 네. 떠날 거니까. 거기서 또 내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운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가고 죽음을 대할 테니까. 네. 그와 연결된 문장이 이 책에서 죽음은 이제 독학할 수 없다. 타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등 뒤로 들이닥쳤을 때 호스피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먼저 세상을 떠나는 선배에게 죽음을 배워야 한다.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러 이제 대구에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와주셨는데, 저희 김작가 TV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죽음 말고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떼 이야기 한다면서 우리 애들이 싫어할 것 괜찮습니다. 같은데요? 저는 오늘 진짜 성의를 다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료를 많이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진료를 하는데요. 네. 환자 보는 시간이 진짜 길어요. 한 20분에서 어떨 때는 1시간 볼 때도 있거든요. 다 들어드려요. 그 환자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간호사 선생님 되게 싫어하죠.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이 네. 사람을 대하라.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아, 성의를 다해서. 네. 선생님 혹시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아, 저 되게 와닿는, 선생님 말씀에 되게 와닿는 게 어바웃 타임에서 원래 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식이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어보잖아요. 그 내가 완벽한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시간을 너가 살았던 시간을 하루 돌아가서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살았을 때 그 주인공이 그 시간 예전에는 예를 들면 너무 뭔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다급하거나 했을 때 그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 다시 인생을 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뭐가 벌어진지 다 아니까 여유가 생겨서 매 순간에 훨씬 더 여유롭게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게 우리 인생 굉장히 제대로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죠. 흰지와 검은지가 언젠가는 밧줄을 갉아먹잖아요. 네. 내일일 수도 있고. 그 흰지약 검은지를 없앨 수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오늘 방송에서 지금 깜빡하고 얘기하지 못한 거 하나 정도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싸움을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갑자기 싸움이요? 죽음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삶은 계속 이게 전쟁이에요. 제가 손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는데 손주가요. 네네. 정말 치열한 전쟁 끝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이거 거의 기적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너무 치열하게 삶을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뭐 투쟁을 하잖아요.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격돌하게 많이 냄비와 같이 네, 싸울 때는 격하게 싸우죠. 그렇죠. 싸움은 멈추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중에 이제 돈 때문에 많이 싸우죠. 마지막에 돈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멈춰야 될 때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끝까지 갈 필요는 없다. 네, 이게 멈추는 한계성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시작하면은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오늘 선생님과 이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 이제 죽음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연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